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계 5위 군사강국이라는 한 나라가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힌다는 거, 이게 정말 모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깨 한번 으쓱하고 끝내버립니다. 자랑스러운 숫자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숫자 뒤에는 정반대의 얘기가 통째로 숨어 있어요.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짚어주지 않았던,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진짜 전쟁이 터지면서 드디어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들 말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부터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이 부족했을까요? 그리고 왜 잠수함 기술을 독일한테 배워오던 한국한테 그 미국이 거꾸로 손을 내밀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 두 질문을 따라가면서 표면, 동기, 결과 이 세 층을 차례로 까보겠습니다. 결론부터 한 발만 미리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제공한 155mm 포탄이 유럽 대륙 전체가 보낸 것보다 더 많았다고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어요. 그 한 줄에 오늘 이야기에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K방산 성공기가 아닙니다. 세계 군사 질서에 생긴 거대한 빈틈을 한국이 정확하게 메우고 들어간 구조 얘기예요. 뉴스에서 K방산 얘기 나오면 어디서 끝납니까? 한국 무기가 잘 팔린다. 거기서 끝나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 뒤에 구도를 짚어준 보도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진짜 그림은 그 뒤에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 층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층은 표면입니다. 세계 최강이라 굳게 믿었던 서구의 무기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두 번째 층은 동기예요. 다른 나라들도 무기 만들 줄 아는데 왜 하필 한국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었는가. 세 번째 층은 결과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 묘한 두 얼굴, 그리고 한국이 평소엔 보여주지 않는 숨은 카드는 무엇인가. 이 세 층을 다 까보고 나면 처음에 그 모순이 사실은 모순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층, 전쟁이 터지자 만천하에 가장 먼저 드러난 건 놀랍게도 한국이 강하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세계 최강이라고 굳게 믿었던 나라들이 생각보다 훨씬 허약했다는 사실이 먼저 드러난 거예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인 포격전이 시작됐는데 이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첨단 미사일도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던 그 평범한 155mm 포탄이 진짜 주인공이었어요. 하루에 수천 발에서 많게는 수만 발씩 갈아 넣어야 하는 그야말로 끊임없는 소모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미국과 유럽의 무기 공장들이 그 엄청난 소비 속도를 도무지 못 따라가고 나가떨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미국은 원래 한 달에 약 1만 발 수준이던 155mm 포탄 생산 능력을 2025년까지 월 10만 발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도 단 하나의 전선 수요조차 간신히 따라가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유럽은 더 심각했습니다. 냉전 끝난 뒤 수십 년 동안 이제 큰 전쟁은 없겠지 하면서 공장을 줄이고 또 줄였거든요. 그러다 실전이 터지니까 당장 써야 할 포탄이 없는 겁니다. 독일조차 고강도 지상전을 며칠 이상 버틸 비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고요. 유럽 전체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다 넘겨주고 나니까 정작 자기네 나라 지킬 최소한의 탄약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유럽은 그러니까 배짱이 모두로 30년을 보낸 거예요. 겨울 오면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돈의 문제예요. 전쟁이 단순히 무기, 성능,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더 빨리, 더 싸게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중동을 한번 보세요. 이란이 날리는 자폭 드론, 샤헤드 한 대 만드는데 고작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이 9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중국산 저렴한 부품 갖다 대충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맑겠다고 쏘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 발에 약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억 원입니다. 더 비싼 사드는 219억 원, SM, 3는 무려 350억 원이고요.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3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 잡겠다고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공중에 쏘아 올리는 셈입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이걸 두고 플라스틱 표적에 금으로 만든 총알을 발사하는 격이라고 신랄하게 표현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2만 5천 달러짜리 드론 잡겠다고 44억짜리 미사일을 쏘는 게 홈이면 됐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그림이에요, 솔직히. 근데 진짜 문제는 돈 낭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싼 미사일은 빨리 만들지도 못하거든요. 미국 국무장관조차 이걸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란이 한 달에 미사일을 100발 넘게 만드는데 미국이 만들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은 고작 한 달에 6발에서 7발에 불과하다는 고백이었어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적군보다 무기를 훨씬 더 느리게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인 거죠. 실제로 미국의 패트리어 생산량은 2025년 한 해 동안 역대 최대로 끌어올린 게 겨우 620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기막힌 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그동안 미국한테 무기 달라고 애원하던 우크라이나가 거꾸로 미국 무기를 제한하는 처지로 입장이 180도 뒤바뀐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4년 넘게 드론과 싸우면서 적의 드론을 막아내는 또 다른 요격 드론을 직접 개발해냈거든요. 대표적인 게 스팅이라는 요격 드론인데 이게 단돈이 0달러, 우리 돈 약 29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적 드론보다 10배 넘게 싼데 요격 성공률은 70%에서 90%에 달해요. 그러자 미 국방부와 중동의 부자 나라들이 거꾸로 우크라이나산 요격 드론을 사겠다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무기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 무기 팔아서 돈 버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서구의 무기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래서 한국이 부상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죠? 깔끔하잖아요. 한 줄로 정리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끝이면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통째로 놓치는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일본도 무기 만들 줄 알고 대만도 만들고 인도도 만들어요. 호주도 이스라엘도 스웨덴도 다 만듭니다. 무기 만들 줄 아는 나라가 한국 하나가 아닌데 왜 세계가 줄을 서서 찾아온 게 한국이었느냐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 K 전차를 폴란드에 약속한 일정보다 빠르게 인도한 그 속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년 만에 매출을 2배 넘게 키운 그 속도, 이게 그냥 산업정책 잘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이 속도의 진짜 출처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처를 알고 나면 처음에 그 모순 5위와 가장 위험한 나라의 모순이 갑자기 모순이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나라가 전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 한국만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휴전국이에요. 70년 넘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인 겁니다. 38선 위쪽에는 여전히 적이 있고 그것도 핵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늘 전제를 하나 깔고 살았습니다. 전쟁 나는 첫날 어마어마한 화력전이 벌어진다는 전제, 그리고 그 첫날 버틸 포탄이 없으면 끝난다는 전제. 이 두 전제 위에서 한국은 비축량을 어마어마하게 쌓고 평시에도 공장 라인을 한 번도 끄지 않는 체계를 철저하게 갖춰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평화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공장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분단이라는 아픈 현실 때문에 그 불을 한 번도 끌 수 없었던 거예요. 딱 개미와 배짱이 그와 그대로입니다. 겨울 와 보니까 누가 곡식을 쌓아뒀는지가 갈리는 거죠. 숫자를 한번 보시죠. 한국이 평소 보유하던 155M 포탄이 약 200만 발이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미군이 한국 땅에 보관하던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무려 360만 발 규모로 쌓여 있었어요. 거기다 품질이 또 압도적입니다. 한국산 포탄은 영하 32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불발률이 0.28% 수준이에요. 거의 다 정상적으로 터진다는 얘기죠. 한 외신은 이런 한국의 포탄 기술이 유럽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복수의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간접 제공한 155mm 포탄 규모가 유럽 각국이 제공한 물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 나라가, 그것도 직접 참전도 안 한 나라가 유럽 대륙 전체보다 더 많은 포탄을 댔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한국의 포탄 생산 체계를 두고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전쟁의 양상을 좌우하는 전략 인프라라고까지 부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K방산 성공 신화라는 표현은 잘 써요. 그런데 그 신화 뒤에 70년간 한 번도 끄지 못한 공장불 얘기를 한 번이라도 짚어준 분석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다들 결과 숫자만 보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70년의 절박함은 안 보는 거예요. 수출 데이터로 가보면 그림이 더 분명해집니다. 한국의 대표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5년 실적을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1년 매출이 약 2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38% 폭증했습니다. 한 해 매출이 2배 넘게 뛴 거예요. 영업이익도 3조 원을 넘겼고요. 더 놀라운 건 수주잔고예요. 앞으로 만들어서 납품해야 할 주문이 2025년 말 기준 약 37조 2천억 원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주문이 몇 년치씩 밀려 있다는 뜻이죠. 폴란드는 K2 전차를 1차로 180대 계약하고 2025년에 다시 180대 추가 계약을 했는데 이 2차 계약 규모만 약 65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에 달했습니다.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예요. K9 자주포는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이 한때 48%, 최근에는 52%까지 올라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에서 팔리는 자주포 2대 중 1대가 한국산이라는 뜻이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FA-50 경공격기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6나라에 140대 넘게 팔렸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원래 미국 F-18 전투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정이 도무지 안 잡히니까 결국 한국으로 방향을 틀어 1조 2천억 원 규모로 FA-50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어요. 미국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한국으로 왔다 이 한마디에 K방산의 본질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한국이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멈출 수가 없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강한 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평화라는 시간을 살 때 한국은 그 시간을 살 수가 없었어요. 휴전선 위에는 핵을 가진 적이 있었고 그 적과 코를 맞댄 채 70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공장 라인을 못 끄게 했고 그 절박함이 비축을 쌓게 했고 그 절박함이 결국 세계가 찾는 무기 생산 인프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잘 만들고 싶어서 잘 만든 게 아니라 잘 만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손을 내밀면서 동시에 견제하는 그 묘하고 복잡한 두 얼굴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평소엔 절대 꺼내지 않다가 위기의 순간에야 꺼내 보이는 그 숨은 카드는 또 뭔지. 먼저 미국부터 보시죠. 세계 최강이자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조차 어떤 면에서는 한국한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분야가 군함, 그러니까 조선업이에요. 미국은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군함을 제때 만들고 수리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을 다시 키우는 구상을 밝히면서 한국 조선업을 핵심 파트너로 직접 언급했어요. 세계 최강 미국이 자기 나라 군함 문제를 풀려고 한국의 손을 빌리려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하나오션은 국내 최다 잠수함 수주 실적을 갖고 있고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결선까지 올랐습니다. 잠수함 기술을 과거 독일에서 배우던 나라가 이제 그 기술을 세계에 파는 나라가 된 거예요. 유럽은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한국 무기 없으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라 사기는 사요. 그런데 사면서도 마음이 영편치 않은 겁니다. 처음엔 한국을 그저 값싸고 빠른 하청업체쯤으로 여겼는데 어느새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 자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거든요.
자기네 무기 회사들이 한국에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일부에서는 유럽산을 우선 사자는 원칙을 내세우거나 시장의 기준 자체를 바꿔서 한국 무기 도입을 까다롭게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포탄이 너무 잘 팔리니까 유럽이 시장의 룰을 바꾸려 한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예요. 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에요. 자기네가 못 따라가니까 룰을 바꾸자는 건데 이거 자충수죠. 한국 없으면 자기네 안보 자체가 이미 안 돌아가는 시대로 들어와 버렸거든. 견제하면서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모순이 강대국들이 한국을 대하는 두 얼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들이 한국을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강대국들이 이렇게 견제하면서도 함부로 못 대하는 한국, 정작 한국이 손에 쥐고 있는 카드는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그 모순으로 돌아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2025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5위, 북한은 34위예요. 숫자만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순위는 핵무기를 아예 계산에 안 넣은 재래식 무기만 따진 순위거든요. 핵까지 포함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웨덴의 연구기관 SIPRI는 북한이 핵탄두를 약 50기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고, 영국의 한 연구소는 북한이 80기에서 많게는 200기까지 더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가진 것으로 봤어요. 한국국방연구원도 북한이 이미 80기에서 9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 국방 전문가는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어요. 남북의 재래식 군사력이 100대 80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핵을 더하면 100대 120으로 오히려 뒤집힐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무 미사일이에요.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이 핵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강력한 탄도 미사일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현무, 오는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립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유력 일간지는 한국이 이 초강력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고 대량 생산에 착수했다고 보도하면서 핵무 기급 위력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거대한 탄두를 실어 적의 지하 깊은 벙커까지 뚫어버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핵은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파괴력으로 도발하면 끝장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국 나름의 답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앞서 본 그 압도적인 생산력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전쟁은 첫날의 한 방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길어지면 결국 누가 더 오래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지루한 싸움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너무나 똑똑히 보여줬어요. 미국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유럽이 포탄 공장 증설에 쩔쩔매는 그 순간에도 한국은 공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릴 수 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계 5위 군사 강국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나라, 그 모순의 답이 이제는 보이시나요? 처음에 우리가 던진 질문이 모순처럼 들렸다면 여기까지 와서 보이는 건 이게 모순이 아니라 정확히 같은 얘기였다는 겁니다. 한국이 강한 건 위험했기 때문이고 위험하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강대국들에 둘러싸이고 핵을 가진 상대와 휴전선을 맞댄 그 위험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멈추지 않고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키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 5위라는 숫자가 단순한 자랑은 아닐 것 같다고 어렴풋이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그 숫자 뒤에는 70년의 절박함이 있었고 한 번도 끄지 못한 공장 불이 있었고 평화 한 번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자리에서 길러진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평화에 취해 공장문을 닫을 때 한국은 그 불을 한 번도 끌 수 없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막상 전쟁이 터지자 세계가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게 된 거고요.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두고 이런 나라는 처음 본다고 말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군복조차 없던 폐허의 나라가 70여 년 만에 세계가 무기를 사러 찾아오는 나라가 됐다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가장 단단한 힘을 길러냈다는 그 역설 자체가 도무지 믿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꼬인 사이에서 북한의 핵이라는 현실 위에서
평화의 시대가 끝나가는 이 세계에서 한국의 이 버티는 힘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5위라는 숫자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은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 있고 강대국들의 견제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견제와 의존 사이, 동맹과 경쟁 사이, 그 좁고 아슬아슬한 자리에 한국이 서 있는 겁니다. 강함은 결국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평소엔 안 보여도 위기의 순간 조용히 우리를 지켜줄 그 힘이 끝내 한 발도 쓰일 일 없이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로만 남기를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K방산이 어디까지 갈지, 강대국들의 견제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 흐름을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